마케팅 전공자가 아니신데 상품 포장을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게 마케팅인데. 예. 그 남명에 대해서 정말 모릅니다. 김 교수님 덕분에 책을 알게 됐고, 또 찾다 보니까 이런저런 그 전문가분들께서 쓴 책 글들 조금씩 보고, 그러면서 저도 새로 남명 선생을 알게 되는 과정이었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2시간 정도 같이 공부해 보고 싶은 내용은 남명이 살았던 16세기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사이에 500년의 시차가 있는데, 남명 선생님의 메시지, 철학이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를 오늘날의 경제 생활과 관련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 나름대로 남명 선생님의 말씀이나 시나 또는 살아온 행적을 통해서 이렇게 연관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점들을 추출해 봤고요. 그거를 이제 이 책 속에 글로 담았는데, 오늘은 이제 강의를 위해서 PPT 자료 준비한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일종의 문외한이 벼락치기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이제 남명 선생님의 메시지를 연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해봤다. 그런 차원에서 좀 가상하게 봐주시고, 저는 사실은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경영이나 경제가 세상을 이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목표나 의지는 그런 목표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마치 우리가 큰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톱으로 스스로 자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경제 경영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뭇가지에 앉아서 톱으로 자기 가지를 자른다고 하는 것은 독일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시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돌아가신 김종철 선생님 녹색평론 만들고 30년 동안 만들고 돌아가셨죠. 그분 말씀에 따르면 일종의 집단 자살 체제를 우리가 만들고 유지하고 있다. 그럼 집단 자살 체제의 끝은 어딘데? 요즘 이야기되는 6차 대멸종 내지는 기후위기, 조금 더 운이 나쁘면 전쟁과 생태 대란의 결합, 그것이 우리를 종말로 이끌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1시간 조금 더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좀 수평적인 대화, 토론 이런 걸 좀 나누면서 미진한 부분 보완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비판해 주시면 비판도 달게 받고, 또 제 나름대로 보태드릴 부분이 있으면 같이 보태고, 이렇게 해서 2시간을 좀 알차게 채워보겠습니다. 예. 이게 넘어가는 게 이거 아닙니까? 예, 혹시 제가 쓴 부디 제발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예, 다행히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예. 읽어보셨으면 신선미가 좀 떨어지니까요. 예. 제가 이제 이 제목 자체는 제가 붙인 건 아니고, 아까 교수님께서 그 이지순 대표 이야기 하셨는데, 그 출판사에서 이제 제목을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붙인 테마는 좀 달랐는데,
부디 제발이라는 구절이 들어가게 된 것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제대로 살려고 정신을 차려야지 막바지에 몰려가지고 집에 불이 나거나 또는 뭐 지진이 나서 다 쏟아지거나 엄청난 재앙이 들어닥쳤을 때 마지막 순간에 제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거는 너무 늦다. 너무 늦기 전에 부디 제발 우리 좀 제대로 살아보자. 이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제가 이제 크게는 이런 구조로 말씀드리려고 정리를 해봤고요.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똥바가치를 물려받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 어, 그리고 지금도 텃밭에 거름 줄 적에 제가 모은 오줌을 거름으로 만들어서 줄 적에 이거를 잘 쓰면서 아버지가 몇 천만 원, 몇 억의 돈을 물려준 것보다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는 아주 뭐 이게 풀인지 뭔지 잘 모를 정구지 밭인데요. 정구지, 소풀, 부추.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심어주고 가셨습니다. 저는 뭐 몇 천만 원, 몇 억의 돈보다 귀한 유산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 경제를 생각하는 두 가지 패러다임이 나옵니다. 첫 번째 패러다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돈으로 표현되는 경제입니다. 개인은 일을 해서 소득을 많이 벌어들이고 기업은 아까 마케팅 상품을 많이 팔아서 이윤을 많이 벌어들이고 국가적으로는 수출 많이 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것을 경제가 잘 돌아간다,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두 번째 패러다임은 첫 번째 패러다임인 돈벌이와는 달리 살림살이다. 경제는 살림살이다. 보통 살림살이 하면 뭐 어머니, 주부 이렇게 연상하는데 그게 이제 분업적으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분업이 좀 잘못되었을 따름이지 남자가 하든 여자가 하든 또는 같이 서로 분담을 잘 해서 나누든 어쨌든 집안의 살림살이가 돌아가야 되고 그것은 아이를 낳고 기르고 노인이나 환자가 계시면 잘 보살피고 또 아이들을 잘 지도해서 떳떳한 어른으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살림살이 과정이죠. 그리고 살아가는데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부추밭도 가꾸고 상추밭도 가꾸고 배추도 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럴 적에 인간은 자연과 끊임없이 물질적인 순환관계, 신진대사관계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내가 당대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먹고 있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또는 땅을 너무 많이 파헤쳐 가지고 집이 무너져 버리거나 공기를 오염시키거나 또는 땅을 너무 많이 울고 먹어 가지고 아무 거름도 안 주고 빼먹기만 해서 나중에 사막화 현상을 초래하거나 이래 되면 이게 소리가 찍찍거리네요. 나 당대에는 먹고 살 수 있겠지만 후세대에게는 이 유산으로서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황폐화된 세상을 물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살림살이 경제 차원에서 보면 어찌 보면은 물과 흙과 공기를 맑고 건강하게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물려주는 것 이게 살림살이 경제이고 건강한 경제인데 자 그러면 돈벌이는 돈벌이대로 잘 돌아가면 좋고 살림살이는 살림살이대로 잘 돌아가면 당연히 좋죠. 근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고 하니 남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살림살이의 토대 자체를 영원히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돈과 삶의 기회를 주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굶주릴 정도로 또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형편에 빠지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상호 충돌, 모순 관계에 오게 되죠. 아마도 제 생각에 남명조식 선생이 살았던 때는 이런 차원에서는 모순은 없었으리라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식 선생님께서 처음에 저 김해에 산해정을 짓고 15년인가 사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합천에 가셔서 또 십몇 년 사시고, 그 다음에 산청에 오셔서 또 이제 노후를 12년인가 보내고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남명 선생께서 텃밭을 일구거나 집을 직접 지었다라는 기록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상대적으로 양반계급 내지는 유복했기 때문에 스스로 손노동을 안 해도 되었던 그런 시절에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보고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더 공부를 해서 세밀하게 좀 챙겨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오늘날 자본주의처럼 사람들을 막 무수히 고용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경작을 하게 하거나 뭐 무슨 공장을 돌리거나 이랬던 시절은 아니죠. 세태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시대적인 간극은 있는데,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남명 선생은 전혀 몰랐지만, 자본주의 경제를 몰랐지만 분명히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간됨의 도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돈벌이 중심의 경제가 되어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살림살이 관점에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게 아닐까. 이게 이제 저희의 차관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차관점을 크게 세 가지에서 찾았는데, 하나는 학문관, 두 번째는 자연관, 세 번째는 경세관입니다. 그러니까 경세가 잘 아시다시피 경제라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단어의 어원이 경세재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잘 경영해가지고 백성을 구제한다. 경세재민 또는 뭐 경국재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나라를 경영하고 세상을 구제한다. 예. 어쨌든 어떻게 보든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을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먹고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제라는 게 결국은 정치하고 동일하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수가 없네.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보더라도 돌아가는 바를 보면 예를 들면 민생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요즘 많이 쓰는 용어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민생을 위해서 하는가는 좀 다른 차원이고, 말이라도 민생 정치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속에 이미 정치나 행정이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제 서양에서 정치 경제학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은 개인 경제 내지는 가정 경제에 대비되는 집집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경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보는 퍼블릭 이코노미라는 뜻에서 정치 경제라는 용어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 전체의 살림살이를 한번 분석하고 문제점을 논하고 해결책을 논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나온 건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통속적으로 이해하는 바대로 경제하고 정치가 크게 분리되지 않네라고 이해하는 것도 정치 경제를 이야기할 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예.
하여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남명 선생님의 학문관부터 체크를 해봤는데 좀 두껍게 써 있는 부분,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삶을 위한 학문을 추구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퇴계 선생과 남명 선생이 곧잘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되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 퇴계 선생은 상대적으로 뭐 100% 그렇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좀 학문을 위한 학문에 많이 치중했다. 때로는 뭐 현실적인 타협을 통해서 관직에도 나가고 했지만 이제 남명 선생이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부분에서도 좀 학문을 위한 학문에 치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남명 선생님은 이제 삶을 위한 학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이 혼탁할 적에는 차라리 내 정신, 내 줏대, 나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함부로 혼탁한 물에 나를 풀어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처사의 정신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던진다든지 실행을 강조한다든지 실천을 강조한다든지 지조를 강조한다든지 또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인 경의, 한쪽으로는 받들고 한쪽으로는 모시는 이런 관점과 내가 알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행합일이고 결리사의라고 하는 관점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남명 선생님은 유학, 성리학만 공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학이라든지 다른 학문들도 두루두루 통섭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결국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내 정신을 지키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학문을 추구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유명한 부분이죠. 25살 청년 시절에 지금 오늘날 우리 같으면 아마 대학 졸업할 정도 또는 대학원 1학년 정도의 나이대에 결심한 것인데 벼슬로 나가려고 한다면 제대로 뭔가 그 업적을 이루고 그렇지 않고 초야에 파묻혀서 뭔가 그 학문을 탐구하거나 자기 수양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지조, 정신, 줏대를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그 구절을 읽고 스스로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조를 지키면서 삶을 위한 학문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까 간접적으로 이황 선생을 비판한 대목이기도 한데 요즘 학자들을 보건대 직접적으로 이황을 보건대 이러면 싸움이 일어나니까 손으로 물을 뿌리고 비질하는 법도 모르면서 입으로만 천리를 얘기하며 헛된 이름이나 훔쳐 남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보면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 나름 그 혼탁한 물에 제 자신이 섞여서 혼탁한 물을 맑게 한다면 기꺼이 뛰어들겠지만 오히려 내가 휘말릴 것 같을 때는 잘 휘말리지 않으리라 라는 결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이제 대체로 처사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대목이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비폭력 불복종 정신을 여기서 읽었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복종하지 않는 정신이다. 이 말은 각종 사화를 겪고 또 그 숙부가 돌아가시는 걸 보고
아버지가 고초를 당하시는 걸 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작은 관직이라도 누리거나 이름을 떨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오히려 현실과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진심으로 올바른 길을 찾아서 글이나 말로 이 세상에 남기는 것이 나중에라도 이 사회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여를 하는 바가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정리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런 점에서 서양의 루소나 소로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남명 선생의 비폭력 불복종 정신을 스스로 실천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삼감을 말하면서 동시에 학문을 말하는 것은 삼가는 일과 학문하는 일이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와닿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이런 학문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철학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또는 부모님들을 만나서 자녀를 키울 적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뭔가 삑 소리가 나는데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듣기에 거슬리지 않으십니까? 이거 꺼버렸는데요. 그것만 해놨는데. 아, 늘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걸로 쓰면 되잖아요. 이거 꺼버리고. 마이크를 딴 걸 다 껐는데. 그거 꺼보십시오. 아마 이 삑 하는 소리에 남명 선생이 살아서 벌떡 일어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곤란하잖아요. 수백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일나는 것도 곤란해요. 예. 차라리 이게 낫겠지. 예. 이게 기술이라고 하는, 저는 기술을 반신반의합니다. 늘. 예, 지금 오늘도, 지금도 그런데, 예, 됐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기르는 거 중요한데요. 만약에 역사나 인간이나 세상에 대한 철학을 갖추지 아니하고 전문가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더 무서운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철학을 갖추지 않고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돈이나 권력의 철학을 가진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고, 철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의 철학, 권력의 철학, 이런 것은 철학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철학자들은 다 공통분모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철학 있는 전문가로 기르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인 생활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세대에서는 기후 위기가 문제가 되고 에너지가 점점 더 탄소 발자국 늘리고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우리 지구 위의 생명체들이 편안하게 살 수 없는 조건으로 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예를 들면 아이들이 공학 쪽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재생 에너지를 저렴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편하게 쓰면서도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또 대표적으로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시는데 그 아파트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똥오줌들을 어떻게 하면 걸음으로 만들어서 땅으로 돌릴까? 그 다음에 우리는 예사로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많이 쓰는데 어떻게 하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글을 만들어서 더 이상 미세 플라스틱이 물고기 뱃속에 또는 새 뱃속에 들어가서 그 생명체를 죽이지 않는, 또는 인체에 들어와서 수십 년 쌓이다 보면
큰 암 같은 거에 걸려가지고 경상대 병원에 가서 큰 수술하고 지금까지 저축한 거 다 갖다 바치고 장렬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까? 이런 철학을 가진 공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연구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다른 관점에서 생명공학을 진짜 연구한다면 예를 들면 좀 엉뚱한 발상이지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한 80세, 90세가 되면 다 그때까지 다 수명대로 살고 돌아가시게 만드는 유전공학이 있다면 그러면 한 70세부터는 내가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마무리할까를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막연하게 무한대로 살 것 같이 하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앞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좀 엉뚱한 생각이지만 세월호 같은 사태가 나서 2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죽어가는 사태도 예방하고 좀 엉뚱한 생각이죠. 하여튼 유전공학을 연구한다면 그런 식으로 철학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좋겠다는 게 이제 철학이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 슬라이드 준비한 거에서 두 번째 이 스털린의 역설은 많이 보셨겠지만 이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X축이 있고 Y축이 있습니다. X축은 소득 수준입니다. 소득 수준. 오른쪽으로 갈수록 돈을 많이 버는 것이죠. 요겁니다. Y축은 행복도입니다. 이 이스털린 교수가 1974년에 세계 40몇 개국의 데이터를 모아서 점을 찍어봤습니다. 점을 찍어봤더니 그 점들이 요 노란 선 주변으로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소득 수준이 요만큼이고 행복 수준이 요만큼이다. 각 나라별로 점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상하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왜? 통상적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이 쭉 올라갈 줄 알았는데 요까지는 올라가는데 요 다음부터는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이 생깁니다. 돈 많이 벌어도 안 행복해질 수 있네 이런 이야기죠. 예. 우리는 보통 돈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행복해질 것 같죠. 예. 그래서 이제 이스털린의 역설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한 20년 정도 지나서 하신 말씀이 내 이론이 가장 잘 들어맞는 나라 중에 하나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다. 우리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안 행복해지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재벌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딱 맞잖아요. 돈은 많은데 맨날 그 돈 때문에 싸우고 차라리 돈 없는 집에서 더 오손도손 잘 사는 경우도 많죠. 물론 뭐 완전히 반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왜 이 지점이 도대체 뭘까?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결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털린 교수가 크게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왜 소득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행복해지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결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삶의 양이죠. 삶의 양, 돈벌이는 삶의 양이죠. 삶의 양이 증가하더라도 삶의 질이 함께 동반되지 않으면 못 올라간다. 오히려 이게 낮아질 수 있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럼 삶의 질이 뭔데?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건강과 여유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관점에서 볼 적에 돈은 많이 버는데 내 건강이 망가졌어. 돈은 많이 버는데 24시간 바빠. 여유가 없어. 그러면 불행해지잖아요. 가족이 불행해지고 아이들이 불행해지고 아이들과 가족이 불행해지면 나도 불행하죠. 예.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입니다. 1대1 차원에서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주지 않고 차별하는 이런 관계라면 불행해집니다. 돈은 많이 벌어도. 세 번째는 인정서는 공동체가 깨졌을 적에. 네 번째는 생태계입니다. 아무리 돈은 많이 벌었지만 물과 공기와 흙이 오염되고 병든다면 돈 많이 벌었는데 내가 맨날 먹는 음식들에 오늘날 우리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꼴로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심각하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식사할 때 많이 드세요 이래 했잖아요. 요즘은 안 죽을 만큼 먹어야, 왜냐하면 몸에 대부분 해롭기 때문에. 오늘 저녁 식사는 정말 건강한 식사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조심해서 먹지 않으면 잘못하면 돈 주고 독약을 사 먹는 그런, 또 식당 하시는 분 계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건강과 여유의 차원, 존중과 평등의 차원, 인정스러운 공동체의 차원, 조화로운 생태계의 차원, 요 네 가지 차원에서 삶의 질이 깨진다면 삶의 양이 아무리 늘어나도, 그때 삶의 양은 소득 수준이 기본이겠지만 사회적 지위나 인기도나 뭐 이런 양적으로 표현된 투표, 요즘도 뭐 정당별로 또는 개인 대통령이나 정치가들 개인 인기 조사 많이 하는데 다 수치로 표현되죠. 지지율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그런 숫자로 표현되는 대부분의 것들이 삶의 양인데, 그 삶의 양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삶의 질이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세 번째, 노동력을 위한 교육, 인격체를 위한 교육.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점이기도 하다. 특히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크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인격체이고 사람이 중요하죠.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체 자체가 노동력인 것은 아니죠. 어찌 보면 인격체로 살아가는 모습이 큰 동그라미로 있다면 그 중에 한 10분의 1이나 아무리 양보해도 3분의 1 정도만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인격체 부분을 다 포함해서 노동력으로 내 인생을 다 채워낸다면 아마 일하는 기계로 살다가 자기 삶의 의미나 가치와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자본의, 기계의 부속품으로 살다가 인생을 헛살게 되고 마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교육에서 자동차 탈 때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켠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인생살이는 인생 내비게이션을 알고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 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아이를 인격체로 키우면서 네가 노동력으로 살더라도 너의 줏대와 주관과 인생을 걸고 그게 가치 있다고 하는 일에는 네가 헌신해서 일을 하고 일정한 돈을 받겠지만 아니요 싶을 때는 영혼까지 팔면서 그 노동력의 대가로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영혼을 파는 일이다. 그거는 네 인생을 죽이는 일이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세 번째 교훈으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연관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여러 가지 글들을 보니까 자연 속에서 활기를 찾고 경외심을 느끼고 또 자연과 일체감을 느낄 때 아주 행복해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연의 생명력으로 살아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아주 경탄하고
그리고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는 느낌이 있고, 어떤 내 몸속에 티끌이 있을 때는 내가 장을 열어서라도 맑은 시냇물에 씻어버리고 싶다는 시 속에서도 나타나듯이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을 찬탄하는 시 속에 그 산의 듬직함에 신뢰를 보내는 모습이라든지, 자연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을 성찰하는 과정, 이런 게 녹아 있다고 보고, 저는 한마디로 자연을 스승으로 모셨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김해 산해정에 대나무를 심고 싱싱한 모습에서 그 참다움을 보노라. 뭐 다른 구절도 다 메시지가 있지만 제가 줄을 그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산을 12차례 산행을 하고 기록으로 남긴 유두류록인데 오타가 났네요. 유두류록. 예. 시냇물은 마치 만성 구슬을 들이마시고 내뿜는 듯하고 하늘의 은하가 가로뻗쳐 검푸르게 깊은 못. 예. 산은 혈맥처럼 서로 꿰이고 뒤섞여 있고 강과 바다 폭우가 경락처럼 얽혀 있다. 국토 산천을 일종의 유기체로 인식하고 어떤 생명의 원리를 발견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경제 개발이라고 하면 산천을 파헤치고 어떻게 하면 저것을 돈 되는 상품으로 만들어 볼 것인가. 어, 어, 진주만 해도 좀 덜 할 걸로 믿습니다만, 제가 20년 이상 살았던 세종시 행정 수도 만든답시고 엄청난 개발 바람이 부는데, 저는 그런 그 개발업자들과 엄청 싸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참 산이 예쁘다, 그리고 그 참 포근하다, 이렇게 느끼지만 개발업자는 산을 보면 산을 이렇게 그 산을 보는 게 아니라 산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요거를 잘라서 계단으로 만들고 이게 연립주택을 몇 채 지으면 여기에 매덕이 나온다. 계산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림을 들고 군수를 찾아가죠. 뭐 작전을 짜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남명 선생이 그런 거를 보면 아마 기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직 하나를 가지고도 을묘사직소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고 사직을 하는 건데도 그럴 정도의 정신으로 오늘날 뭐 모든 개발이 나쁜 건 아니죠.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고 또 인간적인 필요에 걸맞게 토론하고 협의하고 해나가면서 공개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개발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아파트 주택 보급률이 제 기억으로 2005년인가 2008년도에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모든 가구마다 집 한 채씩 다 주겠어요, 그냥. 지금 집이 수십억 하는 거는 미친 경제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집을 사고 판다 하더라도 저는 1, 2억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꿈을 꾸려고 한다면 집 한 채에 수십억 하는 세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수십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산천을 파헤치고 속이고 위조 서류를 만들고 꼼수 뿌리고 뇌물 주고 조작하고 안 봐도 뻔한 세상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경제는 경제가 아니죠. 지리산과 섬진강 이제 흐르는 그 장면이 나온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블카를 놓고 산악열차를 놓고 뭐 짚라인을 놓고 크게 뭐 산 위에 막 다리를 놓고
어, 만약에 남명 선생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산천, 하늘, 천지 이 모두는 어찌 보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같은 존재이고 살아있는 동안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다가 우리를 살게 해주어서 감사하다는 감사함으로 살다가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조심스럽게 써라 하고 물려줘야 될 그런 공동의 자산인데 당대에 떼돈을 벌기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온갖 사업을 벌이는 행태는 정말 우리들의 영혼이 부패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염된 현실도 한탄했지만 자신의 티끌을 부끄러워했죠. 욕천이라는 시에 그렇게 나옵니다. 만약 티끌이 내 오장에서 생긴다면 내 배를 쪼개서 씻어버리리라. 뭐 엄청난 이야기죠. 오늘날 정치가들 중에 이런 정신을 갖고 계신 분이 몇이나 있을지 자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하수같이 맑은 물 10리나 먹고도 남겠네. 그러니까 자연이 주는 것만 해도 이렇게 감사하고 무한한데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이 맑고 좋은 자연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 안 될까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지리산의 정말 그 믿음직스러운 모습 천석들이 큰 종을 보면 그냥 대충 때려가지고는 소리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런데 지리산을 보면 하늘에 천둥번개가 울려도 지리산은 울지 않을 정도이니 천석들이 종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게감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지리산을 경탄한 노래라고 생각하고 시라고 생각하고 지리산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게 무엇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을묘사직소에서도 이제 자연에 빗대어 한 그루의 나무, 그러니까 큰 고목나무를 보면 가운데 진이 다 빠지고 이제 벌레가 먹어 들어가고 등등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죠. 높은 벼슬아치들이 윗자리에서 빈둥거리면서 재산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예. 아마 저 때가 명종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 시절을 한탄하면서 그 예, 단성 현감직을 거절할 때 을묘사직소를 올렸죠. 예.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뭘까? 다소 이제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평소에 고민하던 부분과 남명 선생님의 이런 부분에 연계점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1번으로 저는 이제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 독일 철학자 에리히 프롬이라는 분이 쓴 책이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이 있고 그 책 속에 사람이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어, 소유 양식인데 뭐든지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도 많이 쌓으려고 하고 친구도 가능하면 많이 막 수백 수천 명 늘리려고 하고 뭐든지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게 소유 양식이라면 존재 양식은 비록 친구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나눌 정도로 깊이 사귀는 것. 또 책을 막 수백 수천 권 읽는 것보다 책을 한 줄 읽더라도 깊이 있게 읽어서 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일관성 있게 끌어가려고 노력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존재 양식의 삶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막
유럽 여행 가면 한 1, 2주일 만에 막 10개국, 몇 개국을 가죠. 막 한 나라에 몇 시간씩. 또 버스 타고 또 다른 나라 가고 몇 시간 사진 찍고 또 다른 나라 가고. 그게 아니고 한 나라에 가서 한 달 머물면서 그 나라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고 학교도 한번 가보고 어떻게 사는지 집도 방문도 해보고 그 사회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제 앞에 많이 사진 찍고자 하는 게 소유양식이라면 물론 젊을 때 또 처음 여행 갔을 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차츰 빈도가 많아지고 거듭될수록 존재양식 하나를 해도 깊숙하게 좀 깊이 있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이런 관점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똥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일종의 순환의 경제입니다. 마치 비가 내리고 지하수로 뭐 풀을 살리고 나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지하수로 내려갔다가 다시 증발되어서 또 올라가서 비가 되어서 내리고 이래야 되듯이 또 사람으로 따지자면 머리에 피가 발끝까지 끝까지 돌아서 순환을 해서 잘 돌아가야 건강한 신체가 유지가 되죠. 잘 안 돌아갈 때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에서도 돈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돈맥경화라고 하죠. 웃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어, 똥도 그렇습니다. 밥이 똥이 되고 똥이 밥이 되는 식으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농사 짓고 할 적에만 해도 배추 하나 쌌을 때는 지푸라기로 싸서 그 다 먹고 버리는 게 다 밭으로 가면 그게 사가서 또 거름이 되고 그랬죠. 오늘날 우리는 편리하고 간단하게 살기 위한 그런 맥락 속에서 편리한 걸 많이 만들어내는데 불행히도 흙 속으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의 물과 흙과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들로 돌아와서 우리를 역공하고 있고 그게 마침내 기후위기를 부르고 6차 대멸종을 부르고 있습니다. 6차 대멸종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리는데 5차 대멸종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언제 있었습니까? 6,500만 년 전에 공룡의 소멸과 함께 존재했던 게 5차 대멸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생명체의 75%가 죽었다고 합니다. 뭐 거기서 힌트를 얻는 게 25%는 살아남았네. 6차 대멸종이 오더라도 25%까지는 아니라도 10%는 살아남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10% 안에 들어가야지. 라는 욕심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내가 살아있는 삶의 모델이 되어서 그 아이들 중에 혹시라도 10% 안에 들어갈 몇 명의 아이라도 있다면 그 아이들이 살아남아서 그 다음 세상을 이어가겠지, 제대로. 우리처럼 편리를 위해서 내 자신이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스스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야지. 그게 저는 올바른 교육이고 올바른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나무를 심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온실가스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를 1년 동안에 트럭 몇 대분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뭐 또 농작물을 가꾸고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니까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요즘은 땅을 많이 파지 말라고 합니다. 땅 속에 있는 탄소가 또 밖으로 터져 나오니까 무경운 농법까지 많이 이야기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풀과의 싸움도 많기 때문에. 근데 가급적이면 풀을 증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풀과 함께 살까 이런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풀을 베주고 또 그거를 덮어주고 남의 주변에 덮어주고 그러니까 멀칭이라고 하죠. 등등 이런 방식으로 또 그름으로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주는 게 중요한데 근데 나무 심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지구에 해로운 일을 많이 음, 하면서 또 다른 쪽에서 나무를 심어봐야 일관성이 없고 헛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생산과 소비의 과정도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가능하면 꼭 필요한 거를 생산해서 그것도 자연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재료나 이 소비 방식을 선택해서 잘 쓰고 잘 돌려주되 그러면서 나무도 심고 이렇게 가면 앞뒤가 일관성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한쪽에는 열심히 휴지도 줍고 뭐 쓰레기도 줍고 등등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명분 하에 열심히 생산하고 열심히 파면 우리의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 싶으면 또 신상품이 나와요. 예. 그래서 TV 광고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마케팅 말씀드렸는데 40년 만에 친구를 만났다.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내 자동차를 보여주었다. 짠 하고 멋진 자동차가 나타나죠. 그러면 그거 보는 사람들이 나도 차를 바꿔야 되겠네. 그래야 멋진 인생이지. 그런 식으로 옷도 그러고 화장품도 그러고 뭐 오만 거 때만 거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언제까지? 지구가 끝날 때까지. 그 원리를 보면 암세포예요. 암세포. 암세포가 죽는 것은 내가 죽을 때입니다. 더 이상 뜯어먹을 게 없을 때 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암세포 같은 경제를 계속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집단 자살 체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돈벌이 경제와 살림살이 경제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살림살이 경제는 충분함, 만족함, 감사함이 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먹고 나서 내가 굶주린 배를 채웠다. 너무나 감사하죠. 감사함을 느낀 사람의 인간됨의 도리는 어떻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 감사함을 갚을까? 되돌려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적인 면모입니다. 그러나 돈벌이 경제는 만족을 몰라요. 1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을 벌고 싶고 1000만 원 벌고 나면 억을 벌고 싶고 10억을 벌고 싶고 100억을 벌고 싶고 언제까지? 언제가 스탑이 있습니까?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 끝까지 갑니다. 이제 충분함이 없는 것이고 다른 표현으로 영원한 불만족의 경제가 돈벌이 경제의 핵심입니다. 영원한 불만족. 살림살이 경제는 충분함을 알고 만족스러움을 알고 그 다음 단계는 감사함을 알고 감사함을 알면 보은을 생각하고 되돌려주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축적하는 경제는 감사할 줄은 만족이 없으니까 감사할 줄은 몰라요. 파괴될 때까지. 그래서 그 파괴가 더 이상 파괴할 게 없어질 때까지 파괴하는 거예요. 이걸 집단 자살 체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까지 우리가 알고 나서 불편하더라도 알고 나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이 속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렇게 결론을 얻는 것이 바른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는 온실기체를 너무 많이 만들어 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불화탄산가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LNG가 메탄가스죠. 양은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고 온실 효과라는 독성의 관점에서 보면 메탄, LNG가 더 80배 독합니다. 불행하게도 지난 정부에서 그 잘 모르고 석탄 화력 발전소 없애고 LNG 발전소 만들면 청정 에너지라고 정말 잘못 알고 지금 정부는 또 더 기가 막히죠. 후쿠시마 사태는 없었다고 말하고 원자력을 더 많이
세우자고 하고, 뭐 어느 정부건 제 강의를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복사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게 지구를 데우고 또 뭐 식물도 키우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뜨거워진다. 이게 이제 온실 효과이고 지구 온난화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순환이 돼야 되는데 들어오고 주고 나가고 우리는 감사히 또 살면서 또 나무도 심고 등등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만들어낸 게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등 이런 게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게 나오는데 그게 왜 나오는데?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끊임없는 돈벌이 경제 속에서 부단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경세관을 보면 저는 민본 사상으로 정치 경제를 보았다라고 생각하고 민본, 사람이 본이죠. 그리고 사람됨의 근본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런 철학이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현실 그 당시 16세기 현실을 보시면서도 억압과 수탈 체제를 비판하면서 왕도 정치를 끊임없이 제안하셨죠. 경의사상의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김영기 선생님 표현으로 주체의 수립을 위해서 경이 요구되고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는 의가 요구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상적인 차원, 자세, 태도, 가치관의 차원이라면 뒤에 거는 실천의 차원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관직, 물론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을 때 그 관직을 통해서 내 철학을 펼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조건에서 이 관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도둑질하는 그런 일이다 라는 도천지물이라는 표현으로 간접적으로 퇴계 선생을 비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계 선생이 끊임없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입장을 현실에서 펴라 라고 권유를 했음에도 나가지 않았던 거죠. 예. 내 이름 앞에 어떤 벼슬도 아까 처사 정신 그 다음에 이제 성성자와 이 경이금이 또 많이 회자가 되죠. 맑은 정신을 유지하게 하는 것 경이금 내명작용 안으로 마음을 밝게 하는 것은 경이고 밖으로 행동을 결단하는 것은 의다. 정신과 실천의 관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많은 선생님들도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을묘사직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명종이 12살인가 사실 12살이면 초등학생 수준이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올려놓고 뒤에서 어른들이 농간을 하겠다 이제 그런 건데 문정왕후가 이제 뒤에 있었던 거죠. 성실하고 뜻이 깊다고 해도 문이 겹겹이 달린 궁궐에서만 살아와 세상 물정을 알지 못하는 과부다. 사실 과부라는 표현을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세상 물정을 제대로 모른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부분들 또는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돌려서 표현해도 좋을 것을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속에 있는 분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선왕의 외로운 자식이다 이런 표현도 이제 고아라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상당히 위험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또 직언하는 분들이 그래봐야 나라가 오히려 더 난리가 나고 촛불 혁명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그냥 두는 게 낫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벼슬 나치들은 야비한 승냥이와도 같이 백성의 살가죽을 벗겨냅니다. 예. 사실 저 당시에는 따지고 보면 생산력도 낮아서 백성들로부터 수탈하기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펑펑 많이 생산한다면 많이 거두가도 표가 안 날 텐데 그것도 겨우겨우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막 아주 빼지게 뺏어가려고 하니까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힘들고 아마 중간에 뺏어가는 사람들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음, 예. 그렇고도 좋은 정치를 했다면 익스큐즈가 되죠. 너희들이 많이 뺏어갔지만 결국 돌아오네. 괜찮네.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지금도 가만히 보면 1년에 뭐 사람에 따라 세금 내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일단 투명하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그거를 교육이나 복지나 이 나라 살림살이를 행복하게 건강하게 만드는데 잘 쓴다면 누가 세금 내는 거를 뭐 싫어하겠습니까? 오히려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사회가 존중해주고 이 돈을 또 나라에서 헛되이 쓰지 않고 제대로 써서 돌아온다는 게 눈에 보이고 이러면 선순환의 관계가 되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무슨 특별 활동비, 영수증 없어도 되는 돈이 수천억이더라고요. 예? 저희 아버지 아까 똥바같이 물려주고 돌아가신 아버지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늘 살아계실 적에 막걸리 마시면 하시는 말씀이 허가받은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그랬는데 제가 머리가 크고 박사가 되고 알고 봤더니 진짜 아버지 말씀이 맞더라고요. 4대강 사업에 22조를 빠뜨리고 새만금 한다고 또 수십조 빠뜨리고 처음에는 식량 작업률 높인다고 해놓고 식량 작업률은 더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작업률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또 다른 공장 짓는 이야기만 하잖아요. 비행장 만들고 공장 짓고 집단 자살 체제인 거죠. 이 남명 선생의 분노, 이 분노의 예, 예. 이제 저 때랑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날은 굶주림보다도 비만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예? 막 헬스장 가가지고 그것도 헬스장 문 앞까지 차를 대놓고 올라가서 막 운동한다고. 예? 그 헬스장까지 걸어가면 되는데 안 걸어가고 그 앞까지 차를 몰고 갔다가 예.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라 또한 물고기와 같아 내부에 썩기 시작해 악취를 풍기면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세월호나 이태원 사태를 보더라도 먼저 나서서 책임지는 사람 없고 국민들이 억지로 책임자를 하라고 막 요구해갖고 막 어디 뭐 입건되는 듯 하지만 앞문으로 들어가서 뒷문으로 나오죠. 예? 어쨌든 왕도 정치, 정말 왕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정치 또는 공자 맹자가 말씀하신 그런 바른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새 뱃속에 그 미세 플라스틱 같은 온갖 물질이 들어가고 새가 죽어가는 모습. 크리스 조던이라는 분이 제가 알기로 원래 변호사인데 어쩌다가 여행하다가 이런 거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사진 작가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환경 운동가로 통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남명의 정치 경제에 대한 관점 이런 게 우리들에게 어떤 시사를 주는가? 이미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돈벌이 경제가 아니라 살림살이 경제를 복원해야 된다. 살림살이 경제는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관계를 맺고 또 아이를 키우더라도 자기 꿈을 키워주어서 그 꿈을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는 인생, 살아있는 동안에 스스로 행복하게 살면서도 이 세상에 작은 기여라도 하고 죽을 수 있도록 그런 철학 있는 전문가와 연결되기도 하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또 어떻게 쓰는가 하는 생활의 차원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스님의 집 해녀야 산소통에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주 해녀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 해녀가 다이빙 해가지고 뭐 짧게는 1분 이내에 길게는 뭐 2, 3분까지도 채취하고 올라와가지고 숨을 내뱉어. 그러니까 숨 한번 들이쉬고 그 한 숨을 가지고 내려가서 채취하고 다시 올라와서 내뱉는 거예요. 내뱉을 때 그 하는 소리가 숨비 소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소리가 휙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가까이 가서 아주머니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세요? 산소통 메고 장비 좀 갖추고 내려가면 그렇게 힘들게 일 안 해도 엄청나게 많이 10배 이상 건져 올릴 텐데요. 그랬더니 해녀의 말씀이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딱 끌고 모아버리면 우리 이웃 해녀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기술 발전 이런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오늘날 뭐 기술 발전에서 가장 두려운 게 일자리 소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을 발전시킨 인간이 이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기술 발전시키는 게 좋아요. 근데 과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홍익인간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한쪽에는 대박인데 한쪽에는 울부짖는 사람이 많이 탄생하는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아까 해녀가 산소통 메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대박을 하면 옆 사람들 먹고 살 게 없다. 이런 배려와 나눔의 경제와 경쟁과 독점의 경제는 정신이 철학이 아예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모두 다 산소통 메고 들어가서 10배 이상 채취한다면 10년 이내에 해물 자원이 고갈되지 않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이미 어류, 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도 있긴 있지만 어류의 90% 이상이 멸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 키우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미 벌의 절반 이상이 줄었다. 그래서 벌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벌 키우는 그 양봉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못 사는 때가 옵니다. 아까 6,500만 년 전에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좀 속된 말로 재수 없게 우리 시대에 들이닥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빨리 파악하고 함께 살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해도 뭐 정치, 경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빼고는 경청 안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탈출할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로부터 탈출할 방법. 두 번째 돈벌이 경제와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주식, 주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 계시죠? 네. 주식 경제의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 IMF 구조조정 당시에 많이 경험했는데요. 회사들마다 인원을 줄이고 효율을 높여가지고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높여서 내년에 이윤을 얼마나 올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면 그 회사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수익성을 2배로 올리겠다. 이러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한 가족이 있는데 아들은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막 주가 올라간다고 만세를 부르는데 바로 그 회사의 아버지가 노동자로 일하고 계셔요. 그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돼요. 아버지는 정리해고 대상자에 들어가서 해고는 죽음이다 결사항쟁하고 투쟁하는데 아들은 주가 올라간다고 만세 부릅니다. 아버지는 투쟁하고 아들은 만세를 부르. 그보다 더 드라마틱한 거는 종업원 지주제도. 종업원 지주제도는 이제 회사가 직원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회사의 주식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면 구조조정 발표를 우리 회사가 합니다.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서 만세 부르는데 나는 반쪽은 해고 대상자인 거예요. 만세 결사투쟁, 만세 결사투쟁. 이 현상을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의 자아분열 현상입니다. 주식을 통해서 경제를 운영한다는 원리가 바로 이제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 그 주식의 주인이 한국이니까 외국인이니까 관계없이 무한한 돈벌이를 추구하는 한 이런 모순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행복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중독 시스템이다.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지만 1조, 100조, 뭐 1000조, 그다음 끊임없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 중독, 우리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그 알코올 중독, 모든 중독의 끝을 따라가 보면 그 끝은 죽음이에요. 죽어야 끝이 나요. 그러면 살아 있으면서 중독을 끝내는 방법은 뭔가? 그게 단절하는 거죠. 그래서 술 같으면 단주 운동이 있고, 뭐 하여간 그런 그러니까 단주라는 게 술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금연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적당하게 하면서 중독이 안 되는 방법이 없나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 한번 휘말리기 시작하면 그 자기 동력에 끊임없이 휘말려 들어가서 나중에는 끝에 죽어야 끝이 난다는 거예요. 중독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만족을 모르는 경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채굴합니다. 지금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가 끝나니까 이제 전기 자동차를 만들죠. 근데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의 부품이 리튬이나 콜탄이 들어갑니다. 리튬이나 콜탄을 찾아서 아프리카 콩고로 남미의 칠레로 광산 개발을 합니다. 광산 개발을 하러 갔더니 산속에 원주민이 살고 있어요. 쫓아내야 돼요. 그 사람 저항하면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마을을 파괴하고 숲을 해치고 또 콜탄 캐가지고 전기 자동차를 많이 생산해서 끊임없이 세상에 또 다 팔아먹어요. 이 세상에 더 이상 팔아먹을 게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만들고 파는가를 질문해 보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만족하는 경제, 돈벌이가 아니라 살림살이에 초점을 두어서 경제를 전면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어찌 보면 5, 60년 전에 우리 어른들이 살아왔듯이 좀 소박하고 가난하더라도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래서 중독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그 지난 5, 6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엄청나게 발전했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지만 정신적으로 그만큼 발전을 못했으니까 정신적으로 지체된 것을 따라잡아야 된다. 당연히 그래 해야죠. 근데 그 따라잡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보면 오히려 검소함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검소함. 그러니까 외적인 화려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음식, 더 많은 독서, 더 많은 토론, 더 많은 자녀와의 시간,
더 많은 자연 보호, 더 많은 성찰 이런 게 필요하지. 저는 한편으로 이 정년 이후에도 뭐 교수직이건 또는 일반 교사이건 뭐 일반 직장이건 영역을 막론하고 정년 이후에도 끊임없이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소득원을 찾아서 막 가는 주변 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저분 정도라면 먹고 살 만큼 될 것 같은데 정말 먹고 살 게 없으면 당연히 일할 가야죠. 근데 먹고 살 만한 정도라면 소득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활동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변과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실천을 하고 생각을 나눌까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이제 지금 부서진 모습이 보면 전쟁 직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53년 휴전. 근데 아까 제가 초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생태 위기, 생태적인 재앙과 정말 재수 없으면 전쟁이라고 하는 재앙이 같이 닥칠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자본주의가 언제까지 가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생산의 차원에서 보면 에너지나 원료를 자연으로부터 채굴해야 됩니다. 근데 소비의 차원에서 보면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예전에 5, 60년 전에는 만들면 팔렸어요. 물건이 귀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거의 설탕물 녹이듯이 설탕물 우리 타듯이 어느 정도 설탕이 들어가면 잘 안 녹지 않습니까? 포화 상태, 시장의 포화 상태입니다. 이제 웬만하면 집도 있고 옷도 있고 가방이 있고 뭐 책도 많고 집집마다 옛날 대놈은 다 재벌로 살고 있지 않아요? 옛날 대놈은.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마케팅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조작하거나 그게 이제 평화로운 방법이고 위기 시에는 합법적으로 부수어야 돼요. 이렇게. 그게 전쟁입니다. 네. 아무리 선전을 해도 사람들이 안 사.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부숴놓고 재건 사업을 할 때 이제 돌아가죠. 네. 그래서 요한 갈퉁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이 정치학자죠. 그분이 이런 제목의 그 논제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 평화의 능력이 있는가? 그 이야기는 자본주의 경제의 마지막 결론은 전쟁이라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제국주의들이 자기 다툼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은 보면 겉으로 보기에 종교 전쟁 내지는 종족 전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새로운 이윤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이 군수산업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의 군수산업이 문제다라고 오래전에 이야기했어요. 벌써 60년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는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미국 전쟁 무기를 수천억 달러를 팔았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그런 걸 보면 그 와중에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군수물자 제공하는 데가 꽤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살림살이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돈벌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조국과 민족과 뭐 생명과 재산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돈이 된다면 어디 지옥이라도 가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죠. 네. 이거는 그 대한민국이 이제 지금 자꾸 이 바닷가가 위험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아까 지구 온난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빙하가 녹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적으로 해수면이 올라간다. 이제 이런 건데 순서로 보면 동해안이 제일 많이 올라가고 서해안이고 다행스럽게도 진주가 있는 남해안이 좀 덜 올라갑니다. 예.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다 수위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하고요. 더 이상한 것은 다른 나라 세계 평균보다 우리가 더 빨리 올라간다. 예, 그런 이야기가 이제 걱정스럽고 그런 점에서 바닷가에 혹시 집을 갖고 계시거나 별장을 갖고 계시면 빨리 산 위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음, 예,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16세기 남명의 시대는 봉건주의인데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명 선생으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얻을 시사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남명 선생은 사화를 통해서 숙부나 아버지가 고초를 당하거나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이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좀 쉽게 말하면 막 그 가치 혼란에 많이 빠졌겠죠. 근데 그것을 나름대로 생산적으로 극복해서 경이지학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학문 세계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가기와 받들기, 권력이나 재물과의 거리를 두면서 백성을 받드는 것.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민주주의 개념에 맞는 거죠. 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민본주의고 민본주의는 자본, 돈을 본위로 하는 자본에 비해서 사람을 본위로 하는 거니까 이제 이 민주주의 관점이죠. 그런 거에 가깝고 이제 그런 어떤 철학적인 입장이 있다면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던 모습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다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해 볼 필요가 있고 그중에 특히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경제 개발에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은 무엇인가 성찰할 필요가 있고요. 남명 선생이 봉건 사회의 한계와 모순에 대해서 을묘사직소로 상징되는 그런 통찰과 비판을 감행한 것처럼 우리 역시 기후위기, 전쟁위기, 핵위기, 6차 대멸종이라는 이런 참사까지 거듭 경고되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한계와 모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이제 책 속에서 생태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대안적인 이념으로 내세웠는데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민본주의고요. 근데 사람만 중심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결국은 우리가 생태계 안에서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꽃 한 송이조차도 나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존재다라고 여기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깊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조금 먹고 조금 싸자. 예. 그러면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남명 선생을 닮아서 사는 방법이 조금 먹고 조금 싸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